이 조용히 직원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날 일이 자꾸 이렇게 떠오르면서 약간 제가 갑자기 이렇게 좀 그날 일이 생각나니까 폭주한 거 아닌가. 회의 참석할 생각이 없다. 지시가 내려와도 저는 이거 따를 생각 없다. 그러니까 뭐 관두라면 관두겠다. 본인 얘기는 기본적으로 뭐 법무부에서 계엄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하는데 네. 계엄이 불법적이라는 생각을 인식을 확실히 하고 있었으면 그런 논의 자체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계엄을 기정사실화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와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법무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를 논했다는 거니까 뭐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희 씨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된 배우가 누구냐? 본인들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의심을 받고 있는 의혹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 다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하기 쉽지 않은 것 같고 수사는 사실은 하겠다는 의욕이 있더라도 그거는 최대한 말을 할게요. 네. 박성재 전 법무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서 불을 뿜고 오신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최은경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최은경 기자님도 참 그 법조 오래 하셨죠? 올해는 아니지만 아무튼 저는 박성재가 제일 궁금해요. 도대체 이분은 왜 아직도 나와 있는가. 1년째 그거 궁금해하고 네, 계시잖아요. 7대 미스테리 중에 하나입니다. 네. 박성재 장관이 왜 있냐고. 그런데 결국 이제 재판에 증인으로 류혁 지금은 이제 자연인이시죠? 예, 저 이제 가셨어요? 일단 변호사 재개업 신고도 해가지고요. 축하드립니다. 뭐 직업이 있다고는 할 수 있는데 지금 류혁 사무실을 만들고 있어가지고. 네. 류혁 변호사님. 네. 원래 JTBC 공무원이라고 우리가 그랬어요. 다도 출연을 많이 하셔갖고. 자, 그런데 이제 그날 12월 3일에서 4일 넘어가는 그 시점을 어제 제가 이제 영상으로 볼 때는 그때를 이제 증언을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때 재판장 그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분위기는 네. 뭐 좀 처음에는 좀 조용했는데요. 이진관 재판장이 들어와가지고 네. 처음부터 아예 작정을 하고 피고인 그 진술거부권 고지하고 그 다음에 계엄에 반대했다고 했는데 그거 맞느냐? 그걸 갖다가 제가 보기엔 7, 8차례를 계속 질문을 했죠. 굉장히 집요하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예, 계속 질문했죠. 그것 반대한 때문에, 거 맞냐? 예, 그것 때문에 피고인 측이 처음부터 좀 많이 긴장을 했던 것 같고 사실은 뭐 저는 제가 제일 먼저 도착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박성재 장관이랑 변호인이 도착해서 서로 인사를 하고 뭐 그냥 그동안 안부 인사 덕담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용히 직원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변호인 분들께서 이제 반대 신문하고 그 다음에 또 그날 일이 자꾸 이렇게 떠오르면서 약간 제가 갑자기 이렇게 좀 그날 일이 생각나니까 폭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류혁 변호사님한테도 물어봤던 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박성재 전 장관이 이 계엄에 반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보려는 그때 당시 정황을 확인하는 거였죠. 그런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증인에 출석을 하셔서 12월 3일 그 사표 쓸 때 예. 제가 이제 좀 약간 흥미롭게 봤던 거는 좀 감동적으로 봤던 거는 이렇게 사표 쓰시면서도 시간을 내가 끌었다 일부러. 그죠? 좀 천천히 썼습니다. 예. 뭐 사실 그냥 마음이 정리가 안 되기도 하고 예. 어찌되었든 간에 좀 이렇게 좀 차분하게 한 또박또박 써야겠다고 예. 저 내용도 생각해가면서 썼는데 쓰면서 혹시라도 박성재 장관이 그래 이건 좀 아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라도 나올까봐 혹은 그 안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라도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한마디 정도는 안에서 할 수도 있어서 예. 라고 이제 제가 좀 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표를 쓰시던 상황이 네. 일단 공지를 받고 법무부로 가신 거고 예, 그렇습니다. 갔더니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나요? 이거 저하고 차관이 제일 늦게 도착했습니다. 다들 잽싸게 갔네요. 사실 전 차관보다 한 20초 정도 빨리 도착한 것 같고요. 그 도착하신 시간 11시. 제가 저는 사표 쓴 시간이 00시 09분이라 가지고 네. 그걸 역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충 시간 감각이 전혀 없더라고요. 몇 시에 일어났는지 시계를 보고 내가 몇 시에 일어났구나 이걸 적어놓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법무부에 도착한 시간이 00시 05분입니다. 그럼 이 모든 일은 4분 안에 일어나는 그리고 거예요? 나서 제가 나온 시간이 00시 12분입니다.
그러니까 7분 안에 모든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사표까지 쓰는 시간 포함해서. 예, 포함해서 일어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간부형 엘리베이터니까 엘리베이터는 바로 탈 수가 있어요. 타고 올라가서 7층까지 올라가고 이런 시간을 생각하면 한 장관 회의실에 있었던 시간은 6분 남짓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근데 문을 열었을 때 회의가 이미 진행 중이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회의가 진행 중이었고 그 제가 어제 증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둘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을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한 번은 교정본부장, 한 번은 출입국본부장 이렇게 두 사람과 박성재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봤다는 거죠. 들어가셔서 이거 계엄 관련 회의면 나는 일체 지시 내려도 따를 생각 없습니다. 라고 하셨고 그게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저 모르겠어요. 네. 이게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 라고 그거는 뭐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건데 네. 그리고 나서 제가 행설수설한 건지 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냥 뭐 저는 계엄 이거 회의 참석할 생각이 없다. 지시가 내려와도 저는 이거 따를 생각 없다. 그러니까 뭐 관두라면 관두겠다. 그랬더니 뭐 이렇게 된 거죠. 박성재 장관이 그렇게 하세요라고 성을 내면서 원래 이제 박성재 장관이 화내는 거를 적어도 우리 변호사님은 본 적이 일단 개인적으로 없으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화내는 걸 이제 처음 보셨다는 거죠? 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버럭버럭 한다고 이래가지고 저 후배들이 좀 마음 상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다른 그 저희 그 박성재 장관 고대법대 동기이신 제가 좋아하는 그 선배분께서도 야 그 뭐 이름을 부르니까요. 성재 그 친구는 요즘에는 화 안 내냐? 그러길래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8년 동안 야인 생활을 하셔서 그런지 이제는 좀 많이 성격이 유해지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되게 격앙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은 뭐 들어갔을 때 네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그 흉내를 제가 비슷하게 냈어요. 재판장에서 내셨죠. 그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유 근데 이게 그 당시에 법무부에 계엄이 언젠가는 선포될 수도 있다라는 좀 뭔가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가 없었어요.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런 근데 분위기가 모든 없었습니다. 사람이 일제히 모여가지고 그 회의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 회의에 모이라는 그 메시지가 있었으니까 장관 회의실로 모이시죠. 실국장님들도. 그래서 뭐 저 출발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있고 전원 다 모여 있는 거였죠. 그 이후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이 본인 얘기는 기본적으로 뭐 법무부에서 계엄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하는데 계엄이 불법적이라는 생각을 인식을 확실히 하고 있었으면 그런 논의 자체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말에 의하더라도 본인은 어쨌든 계엄을 기정사실화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와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법무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를 논했다는 거니까 뭐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 변호인들께서 자꾸 의견 얘기하지 말라고 끊으셔서 예, 그래가지고 의견은 이야기하지 말아라. 당신 본 것만 이야기해라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그 증인도 변호사인데 그 본 걸 얘기해야지 그 의견을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의견이라고 얘기하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의견이라고 달고 말씀드리겠다고 제가 여기 그 임성근 변호사가 주 변호사예요. 박성재 그렇습니다. 장관의. 질문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공판 이후에도 분위기는 박성재 전 장관은 하여튼 나는 계속 반대했다고 이제 주장을 했을 거고 이게 좀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 저한테 어제도 계속 질문을 한 것이 장관도 많이 당황해 보이는 뭐 회의 내용은 이랬는데 장관도 많이 당황해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그 진술을 한 그 실국장 회의 참석 다른 실국장들의 증언을 들이대면서 장관도 당황했던 걸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모습 본 적 없느냐?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저는 본 적 없다라고. 제가 더 화가 나서 안 보였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신용의 교정본부장은 아마 우호적인 그러니까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증인으로 증언을 할 것 같고 제가 보기엔 배상업 출입국본부장은 본인이 좀 상당히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증언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아마 어떻게 신문을 기술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본인에게 불리한 그리고 또 유리한 이런 여부가 결정될 증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공범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공범이라고 해야 될지 직권남용의 피해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박성재 장관이 지시를 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네. 부른 사람들은. 네. 그럼 이 사람들은 결국 내가 이런 지시를 받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해야 본인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본인이 충분하게 그냥 지시사항이고 상황이 판단이 안 돼가지고 네. 본인은 그냥 통상적으로 공무원 조직 내에서 내려오는 지시라고 생각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2번이나 이거 이러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거기서 뭐 법전을 펼쳐놓고 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몇 가지 있었는데 너무 흥분해갖고 말은 못했어요. 뭐 어떤 말씀을 뭐였는지. 하세요? 사실은 제가 네. 하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 저는 법대 안 나오고 공대 나와가지고 제 스스로 법이 제가 생각하는 법이라는 거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법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에서 그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법 이론으로 볼 때는 이 상황에선 계엄하면 안 됩니다. 법대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공대생이 소박하게 이해한 그 계엄의 법리는 이래요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흥분해가지고 저는 법대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이 얘기만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그 계엄에 반대하는 마음이 있었고 반대를 어쨌든 소극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박성재 전 장관은 처벌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건 아니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뭐 법리가 나오겠지만 예전에 12.12 사태 때 주용복 국방부 장관에 대한 주용복 국방부 장관이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했다고도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뭐 아주 뭐 주된 역할을 하지는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대법원 판례가 어떤 것이 있나 하면은 이 모름지기 이 상위 직급에 있는 사람과 단순히 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황을 다 이해하지 못한 하위 직급에 있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의무는 다르고 네. 주용복 국방부 장관은 상위 직급에 있는 사람으로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는데 그런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판례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아. 그런 예에 비춰 본다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거 보셨던 분한테 그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어찌됐든 계엄 선포 이전부터 그 국무회의에서 의사결정에 관여했던 사람 아닙니까? 거기서 뭔가 자기 역할을 했어야죠. 그런데 그런 의사결정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의사결정에 따른 그 의사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그런 상황에서 법무부로 계엄 선포를 전제하고 네. 법무부에 와가지고 회의를 개최했다는 거는 그게 계엄에 대해서 본인이 그냥 이건 아니지 않나라고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지 그걸 반대 의사로 볼 수 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 사람이 지닌 어떤 뭐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보통 우리들과는 좀 다르다는 거. 그렇습니다. 네, 의사결정 그렇게 과정에 관여할 수 있었던 사람과 네. 이미 다른 내려진 의사결정에 따라서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위치가 예, 예. 다르거든요. 그건 분명한 어제도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왜 이거 법무부까지 갖고 오냐고. 거기서 정리하고 왔었어야지. 바짓가랑이를 그러니까. 붙들고 네. 못 하고 있었어야지. 그거는 사실은 제가 그래서 화가 난 것 같기도 한데 네. 지금 뭐 그 계엄 사태 이후에 사직한 후배들이 몇 명 더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공직에 대한 뭐 이렇게 미련이라던가 이런 걸 다 잃고 지금 뭐 호주가 있는 친구도 있고 몇 명 친구들이 법무부 안에 예. 그 당시에 그럼 회의장에 뭐 과장들도 있었던- 있었고 회의 있지 있지 않았더라도 예. 어. 있었던 사람 중에도 이제 사직하고 나간 친구가 있고요. 아.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장관에 대해서 서운한 점. 불법이라 당연히 뭐 처벌받는 건 받더라도 굉장히 서운하신 부분이군요. 그거는 왜 그거는- 이 법무부로 갖고 와서 그 저희가 뭐 대통령하고 직접 뭐 할 일은 마주칠 일은 없으니까. 없고 그렇다면은 저로서는 법무부의 수장인 장관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장관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아주 위험한 물건을 집으로 갖고 들어갔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얘기를 지금 가족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점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됐어요. 무책임한 처사였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럼 당연히 처벌은 처벌은 받아야 된다고 받아야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예. 만약의 경우에 이런 사정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왔더라면 예. 당연히 지난번 조지호 경찰청장처럼 탄핵됐을 겁니다. 아. 파면 결정이 내려졌을 겁니다. 그런 점에 비춰봐도 뭐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법적인 뭐 응분의 조치가 내려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좀 여기도 흥분을 하네요. 박성재 전 장관에 네. 대해서는 참 구속영장이며 다행이면 다 안 됐어요. 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구속영장은 심지어 2번이나 기각이 됐기 때문에 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뭔가 내부 거래가 있다고 계속 의심이 되는데 그건 이제 1심 재판을 봐야죠. 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성재 전 장관 재판 이야기 좀 가봤고요. 그리고 김건희 네, 관련된 네. 재판도 검사님을 모셨으니까 진짜 이 답답한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죄다 무죄예요. 아, 저도 어제 놀랐습니다. 네. 나와가지고 바로 저 오후에 그 선고 결과를 보면서 기가 막혀가지고 저도 좀 이게 왜 이럴까? 이 법리적으로 한번 검토를 제대로 해봐야겠다 이런 왜 생각이 이런 들더라고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이게 뭐 공소기각 부분, 네. 이 김혜성 그 부분 공소기각 부분은 이 수사권이 없고 이 특검 수사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네. 처음에 영장은 또 발부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은 그 신병 재판 단계에서 이게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보고 특검에서도 그걸 믿고 구속 기소까지 했던 것인데 이렇게 그 본안이라고 해야 되나? 실체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서 실체 심리까지 다 마치고 나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저로서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런 문제 의식을 공판정에서 계속 뭐 이렇게 표했다던가 드러냈다면. 혹은 뭐 소송 지휘 과정에서 이거 그런 부분 좀 검토해 주세요. 이런 걸 드러냈으면 모르겠는데 네. 저는 언론 보도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이제 나눠서 본 것 같아요. 24억은 뭐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려워서 무죄. 그다음 나머지 액수는 이 수사 범위가 아니라 개인 비리라서 공소기각. 김예성은 이렇게 나눠서 본 것 같은데 여기가 좀 차치하고서라도 김상민 검사가 저는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림을 준 것까지 보지도 않고 그냥 여기는 무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림이 그 과연 그 김건희 씨한테 전달됐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증거가 좀 부족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그게 그러면은 그 오빠가 원래부터 그림과 관련된 그런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인가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그 그림이라는 거는 구입하기 전에 김상민 전 검사가 김건희 씨 취향이라던가 이런 걸 좀 확인해 봤다는 거 물어봤죠. 아니에요? 네. 그리고 본인도 받지 않았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건 내 취향 그림이 아니야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다는 거고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은 이게 좀 더 심리를 해봤어야 될 것 같은데 이 그런 관계에 대해서 네. 혹은 그런 점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거나 한다면은 소송 지휘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특검 쪽에서 입증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적극적인 소송 지휘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이 뭐 이렇게 막 무죄 선고를 해버리니까. 이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이게 불이타가 되는 거죠 특검 입장에서는. 아니 그리고 뭐 김진우가 통장에 돈이 많아서 그림을 직접 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그림을 샀으면 예, 이거 어디서 한 그림 이게 팔고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뭐 현금 그 앞에서 10,000원짜리 쭈르륵 세 갖고 주진 않았을 테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 그림이 발견된 경위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림을 만약에 경우에 본인이 그렇게 당당하게 샀다면 그걸 갖다가 그냥 뭐 집에다 걸어놓든 어디다 하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특검에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압수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 비춰보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자면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사실 현직에 있을 때부터 이 정치 문제라든가 이런 정치에 대한 관심, 창원의 아들 이런 문자 메시지 보냈지 않습니까? 네, 주석인가? 그것 때문에 그 총장한테 이제 난 그 뭐 한번 질책을 받고 그리고 나서 출마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치는 무관하다. 근데 사실은 그 얘기를 해놓고 사직하겠다고 하면서 그 이전에 출판 기념회 계약서를 작성해 놓은 게 발각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징계 절차가 개시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법무부 감찰 쪽에서도 감찰위원회에서도 저희 감찰관실에서 관할한 감찰위원회에서도 중징계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뭐 법무부 간부가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났냐고 중징계 사안이냐고. 그리고 아니 그 당연히 중징계로 왔고 감찰위원회 의견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관철돼야 되는 거 아니라 그랬는데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엄청나게 얕은 아주 경미한 징계 처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모 간부는 예. 감찰관님을 찾아왔던 그 모 간부는 김건희 씨의 측근이에요? 측근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아마 저쪽하고 연락이 됐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최대한 징계 수위를 낮춰달라 이렇게. 그거 너무 센 거 아니냐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던 걸 보면 네. 이게 그때 당시에도 이미 보면은 계속 김상민 부장에 대한 그 징계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누군가가 신경을 쓰고 있었고 저쪽하고도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이 간부는 아직도 검찰 간부예요? 아니면? 나갔습니다. 그만두고 이제 나갔어요. 그만뒀습니다. 윤석열 씨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이라서 나갔습니다. 너무 센 거 아니냐고 그래서 조금 봐준 거예요? 조금 봐준 게 아니라 많이 봐줬죠. 많이 감봉 처분이 났을 거예요. 저희 감찰위원회에서는 해임 처분으로 했던 것 같은데. 감찰위원회에서 해임을 했는데 그럼 누가 최종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검사징계위원회를 한 번 더 합니다. 근데 거기서 감찰관한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검찰총장이나 대검 차장 정도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건 아니고. 아니 모르겠어서 누가 감찰관한테 와서 막 너무 징계가 센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검사장급 이상이. 네, 그렇겠죠. 하죠. 검사장급 몇 명이나 된다고 지금 그리고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니 김상민 이 일개 정치적 문제로 이렇게 논란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왜 누가 뭐라 해?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자, 그렇게 이 특검의 수사도 지금 판판이 다 무죄가 나고 있고 이런다고 뭐 2차 특검 한다고 이게 뭐 될까 싶기도 하고요. 이 정도 상황이면. 저도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2차 특검이 다뤄야 될 주제가 그렇게 쉬운 주제가 아니에요. 이게 보면은 이 김건희 씨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된 배우가 누구냐, 도대체 누가 의사결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무마가 됐느냐라는 걸 밝히는 건데 본인들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의혹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 다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하기 쉽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노상원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게 만만한 사건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혹만 앞서서 될 것 같지는 않고 차분하게 좀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권창영 특별검사 있잖아요. 네. 이번에 임명된 조금 아시나요? 28기구 전 26기고요. 28기구 서울대 물리학과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도 법대 출신 아닙니다. 네. 그리고 서울대 최고산업전략과정이라고 AIP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50명 정도 한 기에 한 1년 정도 하는 과정인데 저랑 같이 다녔어요. 저랑 같이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민사집행법이라는 책도 썼고 상당히 학구적이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해하고 기억하기로는 굉장히 온화한 분, 유한 분. 그리고 이제 판사잖아요. 저는 계속 지난번에도 비슷하게 우려했던 것이 검사가 좋아서가 아니라 수사도 하던 사람이 하는 것인데 판사가 가서 이렇게 어려운 수사들을 지금 뿌려놓고서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좀 고민이 걱정이 돼서 사실 검찰 내부와 관련된 사람들을 수사해야 되는 것이라서 특검 자체는 판사 출신이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특검보를 특검보라던가 그런 수사 경력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수사라는 게 사실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 나가는 거고 하나하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인데 수사 환경이 제가 보기에는 저도 조사를 2번이나 받아봐가지고 최근 들어 참고인이지만 조사를 받아보니까 수사 환경이 옛날 같지 않아요. 너무 힘들고 날개를 꺾을 수 없다. 쉽지 않더라고요. 참고인의 경우에도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야 되고 2시간에 한 번씩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줘야 되고 아주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저는 나가서 계속 조사받고 싶은데 쉬라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좀 괴롭더라고요.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은데 중간에 쉬다 오라는 겁니다. 근데 규정이 그렇다 그러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수사를 만만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렇게 좀 말이 앞서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사는 사실은 하겠다는 의욕이 있더라도 그거는 최대한 말을 아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좀 무죄 나온 이런 것들 있잖아요. 1심 이런 것도 다시 수사해요? 다시 수사를 한다. 공소기각의 경우에는 다시 할 수 있을 겁니다. 공소기각이라던가 이런 부분의 경우에는 특검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다던가 일반 수사기관에서 처리했다던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할 수 있지만 무죄가 일단 난 거는 항소해서 다투거나 이러는 게 아닌다면은 이게 최종적인 무죄 판결은 아니죠. 일단 그렇기 때문에 항소해서 상급심에서 다투는 게 맞고요. 그 부분을 재수사한다. 이거는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래는 이제 1차 특검 잘 되면 2차에서는 뭐 1차 때 못했던 뭐 내란 관련해서는 무슨 대통령실 수석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검찰 이쪽에서도 뭐 같이 뭔가 짠 거 아니냐 그런 의혹들을 이제 수사할 수는 있잖아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뭐 그런 거에 또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워낙 기소된 게 좀 적으니까 나머지 한 10몇 개 되는 것들 이것들을 이제 다 해야 될 텐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아예 된 게 거의 김건희 씨는 아예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김건희 씨 지난번 1년 8개월 받았던 그 사건에서는 아마 무죄범 논리가 최소한 항소심에서 어느 정도 뒤바뀔 것 같고요. 그 김건희 씨 자체에 대해서는 추가 사건이 몇 개가 더 있고 그 유죄 판결이나 이렇게 거의 확실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형량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나머지 사건 지금 김상민 검사 사건이나 모빌리티 사건 이런 네. 사건들이 문제인 거죠. 예. 그게 좀 심각해 보입니다. 네. 네. 실망감이 저도 컸고 네.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내란 관련된 2차 특검, 네. 2차 특검은 이제 정해졌고 이제 수사팀을 또 잘 꾸려야 되겠죠. 지켜봐야 되는데 하나만 여쭤보면 네. 지금 이제 공소 기각이 최근에 많이 나왔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걱정되는 것은 19일에 선고될 윤석열 그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도 윤석열 측이 계속해서 이거는 그 특검의 수사 계엄 선포 자체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하고 조은석 특검팀이 하는 수사가 계속해서 위법했다라고 하면서 공소기각을 주장했는데 이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혹시 있을까? 그런 식의 법리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는데요. 네. 이 공수처 수사권이 원천적인 문제가 있고 거기에 터잡아서 네. 법률가들이 얘기하는 거기에 기초해서 계속 이어진 수사기 때문에 공소 제기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소 기각되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지기현 판사가 뭐 지난번에 구속 취소 결정도 그렇죠. 독특했듯이 네. 이게 19일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 아. 거는 저는 웬만해 가지고는 뭐 지난번 그 한덕수 총리 사건이라던가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체포방해 사건 유죄 판결 이후에 마음을 놓았었는데요. 어느 정도. 요즘은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도저히 그냥 마음을 놓을 수 없고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아까 왜냐면 지기현 판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구속 취소할 때 날이냐 시냐보다 사실 더 중요하게 봤던 것이 공수처의 수사권이 이게 있는지는 판단을 해봐야 된다.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했었잖아요. 얘기를 했죠. 근데 그거 결론을 안 내리고 지금까지 재판을 해온 거 아닙니까 이게? 결론을 안 내렸는데 지난번에 그 체포방해 사건 때 그 재판부에서는 공수처 수사권이 사건이 있습니다라는 있다고. 걸 얘기했는데 그 1심 하급심의 판결은 다른 하급심을 기속하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 눈치는 또 좀 볼 테지만 본태지만 네. 지기현 재판장이 워낙 좀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 같아서 그게 제가 확언을 할 수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또 뭐 공소기각 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1심 무죄 받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뭐 명태균도 있고 김건희, 뭐 곽상도 등등 이런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유행이 됐는데 항소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검찰이 항소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1심 무죄 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지난번 그 대장동 사건 때의 항소 포기를 그냥 형식적으로 봐서 네. 그것도 항소 포기니까 다른 것도 다 항소 포기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지나치게 형식 논리로만 바라보는 거고요. 사실 수사팀의 입장이라던가 지난번 무죄 논리라던가 네. 이런 거는 일반인의 법 감정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일반인이 생각하고 있는 법이 어때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급심에 그런 사건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이 없어요. 대법원에서 결정이 난 적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결정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라도 항소해야 됩니다. 그건 뭐 항소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적으로 공소기각이 된 경우에도 항소를 많이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아. 할 수 있습니다. 공소기각 결정의 경우에는 뭐 당연히 나중에 항소하면 파기해가지고 아예 1심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1심부터 다시 해 다시 이런 해라. 식으로 파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아. 판결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검토가 이루어졌으니까 파기 재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은 당연히 항소를 해야 한다. 네네네.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어떻게 올해
괜찮으세요? 뭐 운이나 뭐 건강 이런 것들 아, 뭐. 아, 네, 네. 괜찮으세요? 토정 뭐 비결이요? 좋은 방법. 아니, 예, 왜냐면 예. 저희가 또 액막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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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네. 또 저희가 예, 예, 예. 다루고 있거든요. 아, 예. 요겁니다. 요거. 사무실에 아. 하나 달아놓으셔. 아, 이거 눈에다 하나 달아놓으면 되겠네요. 네, 예, 그럼요, 예. 그럼요. 네. 이제는 더 이상 예. 예, 아유 좋을 것 악기와 같습니다. 함께하지 않는 거죠. 네. 예뻐 보이네요. 그 신년에 또 설에 참 좋은 선물 아니겠습니까? 네. 네.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요거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약간 북어 느낌이었죠. 조금 더 각이 살아있는 엣지 그렇죠. 있는 느낌. 이 친구는 이번 이제 느낌은 굴비 느낌. 굴비 느낌이고 조금 더 이렇게 생태 느낌, 좀 살아있는 생물 느낌이 좀 더 난다고 할까. 매끈하니까. 네. 그래서 액막이 명태 조금 더 아주 매끈한 형태로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 특별 구성 이번에는 중형 3마리짜리 묶음 세트 우리 최윤경 기자가 들고 있는 저 3마리 세트를 24,900원에 네 바로 보내드린다는 거죠. 현관 인테리어용으로 아주 좋고요. 또 방마다 걸어두시면 서로 싸울 일 없고요. 아이 방에 걸어두시면 애가 공부 열심히 하고요.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액막이 명태. 요건 이제 저 감찰관 방 같은 데 하나 걸어 놓으시면 예. 사무실 네, 앞에. 네. 이거 네, 여러분 그게 아주 지금 뭐 무속을 사무실 파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를 파는 겁니다. 아, 예, 예. 네, 법무부 장관이 부를 일 없고요. 자, 그렇게 액막이 명태 예, 뭐 예. 소형도 있고 또 대형도 있으니까 여러분 필요하신 액막이로 잘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여기 그 자석 고리가 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쇠 같은 데다 딱딱 걸어 놓으시면 네. 아주 뭐 괜히 구멍 못 같은 거 뚫으실 필요 없이 편하게 달아 놓으실 수 있습니다. 자, 키링도 한번 보여는 키링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거 요 소형 아주 귀엽. 이거 보이긴 하실지 모르겠네 이거. 자, 요만합니다. 손바닥이 더 안 보이는구나. 네. 자, 요만합니다. 예, 요거는 멸치만 해요. 그렇죠? 아, 그래 좀 큰 멸치. 예, 큰 멸치만. 국거리용 멸치 말합니다. 네, 죽방 멸치만 하니까 하나. 요거는 이제 차 같은 데다가 귀엽게 달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만나실 수 있고요. 지난번에 워낙 반응들이 좋아서 다시 한번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 자, 우리 류혁 변호사님 어제 지금 너무나 잘 봤고요. 고생하셨고 예, 고생하셨고 예, 더 또 많이 버시고. 액막이 잘하시고 네, 네, 네. 예, 머지않은 날 또 한번 뵙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경제설전으로 넘어갑니다.